안녕하세요.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입니다. 오늘 GSES 렉처 3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외부분 모셨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로컬씬에서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로컬 스티치의 김수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많은 분들 아실 텐데 로컬 스티치라는 회사 굉장히 재밌어요. 코리빙하고 이제 코워킹 같이 하면서 약간 좀 지역적 특색 같은 것들을 좀 내세우면서 특히 초기에는 이제 홍대 합정 위주에서 약간 좀 클러스터 베이스로 지금 시작을 해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2012년 아마 창사하신 것 같고 2013년에 홍대에서 동네 호텔 아마 약간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컨셉이었죠. 네. 그걸 하고 이제 2015년에 이제 코워킹 코리빙 브랜드 만든 다음에 2017년 이후에 성장세가 아주 가파라요. 거의 J커브를 그리고 있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에 이런 도시 기반의 어떤 스타트업, 벤처들이 많이 설립이 됐습니다. 로컬 스티치도 있고, 안테나, 어반 하이브리드, 어반 플레이,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스타트업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 이제 좋은 회사들 많습니다만 가장 독보적인 회사 중에 하나라고 봐요. 왜냐면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게 회사가 지속 가능하고 스타트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데스밸리를 넘어야 돼요. 근데 데스밸리를 넘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외부 펀딩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탑 자산운용사로부터 외부 펀딩을 받았고, 그리고 아마 신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근래에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어요. 63억 정도. 거기에 이제 또 쟁쟁한 D3 주빌리 파트너스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또 같이 참여했습니다. 무신사도 들어온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김수민 대표님하고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코워킹, 코리빙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청년 주거, 복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환경대학원이 공간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이 로컬 스티치 약수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니크한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오픈을 하고 또 이 공간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대학원 학생들 또 우리 대학원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좋은 인사이트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김수민 대표님 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짧게 소개를 또 해주세요. 네, 다 완벽한. 너무 약간 자주 뵙고 얘기 나누는 사이라 가지고 저보다 더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학생분들 한 5분 이렇게 질문을 받았고요. 순차적으로 좀 질문을 하나씩 할게요. 받겠습니다. 우선 건설환경공학과 학부생인데 이창인 씨. 네, 공유 공간은 이제 여러 장점도 있지만 생활 반경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불편함이나 개인의 공간을 침해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책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길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공유 공간을 기획하면서 분명히 이런 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이제 들었는데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실제로 저나 이제 교수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약간 이런 일종의 공유 공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실험하는 사람들 자체는 그 공유 공간 비즈니스 자체가 되게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거의 구석기 정도의 시작인 거죠. 실제로는 지금 자체가 더 많은 디자인 실험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일어나야 되고 사람들이 더 써보고 등등등 엄청나게 불편함이 많겠지만 그걸 한번 약간 실험해보는 단계여야 될 것 같은데 여쭤보신 것처럼 공유 공간의 일종의 장점이 같이 모여서 임대료를 약간 전기세를 절약하던가 이런 거 말고 약간 다른 형태의 장점이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모델을 이제 각자 자기의 모델을 만들고 등등 하는 거라서 사실은 그 가치가 사실 이제 이 다음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의 메인이라고 보는 거고 저희 회사 자체는 그렇게 모여서 아웅다웅 사는 게 지금 약간 성장해야 되는 20, 30대가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약간 기제로 작용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약간 당연히 모여 살면은 이제 불편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약간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디자인이나 업데이트 돼야 되는 이제 운영자나 디자이너로서의 고민들은 사실은 한없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진짜 되게 인류의 탄생과 같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입주를 하거나 등등 할 때 약간 뭔가
내부의 친구들이랑도 얘기하는 게 이게 저희가 막 엄청난 큰 돈을 들여서 호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1부터 100까지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약간 뭔가 공간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제공하려고 하는 메인 포인트에 되게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 거에 노력을 하는 게 사실 약간 설득하기가 좀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제가 좀 더 부연 설명 좀 하면은 저희도 이제 이 쉐어하우스를 개발을 하고 운영을 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불편함은 분명히 있어요. 불편함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이제 좀 젊은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MZ 세대의 특징이라는 게 그 부모 세대인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서울대학교도 뭐 미안한 얘기지만 뭐 취업률 같은 것들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고민은 우리 때는 고민했던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학점이 나빠도 취직하던 데여가지고. 그럼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면은 소득 극대화 전략을 못 해요. 그럼 뭐 하냐면은 소득을 어떻게 하면 낮출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가급적 그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소비를 어떻게 줄일까 하면 결국 남하고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관점에서 이 공유 관련된 그 쉐어하우스나 코리빙들이 좀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수요 측이고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40평짜리 뭐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10평짜리 원룸을 4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강남에서 10평 원룸에 탑이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84, 36에서 400만 원 월세를 받는 거라고요. 근데 40평짜리 쉐어하우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방 하나를 한 3평 줘요. 그럼 83, 24 해서 방이 8개고 그 다음에 16평의 공용 공간이 남아요. 그러면 개인 측면에서는 19평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방은 쪼개면 쪼갤수록 디벨로퍼 또는 건축주한테 이익이에요. 그럼 3평짜리 공간이지만 거기서 한 60만 원 정도의 방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럼 480만 원의 이익을 받아요. 건물주가. 그래서 건물주 측면에서도 이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 공간 비즈니스, 이 쉐어하우스 비즈니스 가능성들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다만 이게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소득이 딱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년 지났다고 소득을 팍 높이지는 못해요. 다만 그래서 여기서 뭘 집어넣냐면은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문화란 키워드를 얘기했는데 일본 같은 데는 문화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쉐어하우스를 묶어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를 묶으면은 고양이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왜냐하면 다 고양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고양이를 케어해 준다고요. 마찬가지로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쉐어하우스가 있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의 쉐어하우스가 있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쉐어하우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키워드라는 건 묶이는 거고 아마 지금 김수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완전 초기 단계예요. 그리고 문화를 키워드로 한 공간 비즈니스라는 게 굉장히 성장할 수가 있고 그 트렌드는 뭐냐면은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MZ 세대도 강남에서 지금 완전 초고가 오피스텔을 다 팔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 거기서 문화를 키워드로 한 뭔가가 나온다는데 그거의 성공 가능성도 또 있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받을게요. 네, 저는 환경제약학과 그 석사생 김성주라고 합니다. 그 로컬 스티치가 아무래도 11호점을 넘게 냈고 한지도 6년이 돼서 이제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공간을 이제 기획을 하고 운영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굉장한 관심과 자본이 필요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공간이 일회성 기획에서 그치지 않고 기획 의도대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이제 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확장이 되거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도 이 매니지먼트 형식의 뭐 계약을 해주신다던가 하는 방식의 운영의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와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약간 되게 복합적인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부동산이나 공간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좀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수님 더 잘 아시지만 땅값도 진짜 많이 올랐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사실은 이제 예전처럼 단순히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입주를 시키고 약간 임대를 하고 하는 방식 자체가 어느 정도 약간 유효 모델이 다 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자체가 일종의 지금 방식과 다르게 약간 기획이나 운영이 기반이 돼서 약간 아웃풋이 나오는 형태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1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공간을 만들 때 공간이 오픈하는 날 완성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실제로 이제 한 몇 년 운영해 보니까 모든 공간이 약간 자연도 마찬가지고 이제 건물도 마찬가지, 도시도 마찬가지일 텐데 약간 부침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운영자가 그 도시나 타운이나 그 건물이 그 부침을 얼마나 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공간이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제 되는 거니까 사실은 약간 뭔가 지속적인 케어는 어떤 형식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약간 이전의 전통적인 산업군에서 하는 것처럼 일종의 시설 관점, FM 관점을 넘어서는 관리가 사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거기 계속 컨텐츠도 불어 넣어줘야 되고 약간 이런 거를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건물주분들이 요즘 유휴공간 건물주들이 문의가 오시면 주로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사실은 어떤 이제 그게 건물 상층부든 저층부든 이제 안정적인 임차인이 들어와서 10년 동안 써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았었는데 약간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여기에 이제 그게 약간 상업적인 컨텐츠든 뭐 이벤트든 계속 흐를 수 있는 약간 그런 기회를 불어 넣어줘야 사실은 얘가 운영이 된다고 크게 상관없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계속 불어 넣으려면 사실은 일종의 뭐 크든 작든 운영자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투자받은 일부 SI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대형 이제 자산운용사나 건설사들 자체도 약간 실제로는 공간 자체가 좀 약간 흐름을 가지고 운영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 인지를 하거나 약간 그러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걸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각자 방식이 있는 거죠. 업계를 조금만 부가 설명을 하면은 부동산의 유형이 크게 4개예요. 주택이 있고 오피스하고 이제 상업공간, 리테일, 그리고 물류창고인데, 이 도시 안에 있는 이 공간을 보면은 주거하고 오피스하고 이제 주로 리테일이라고요. 물류창고는 저 밖에 있으니까 서울 외곽에. 그러면 지금 오피스하고 이 리테일인데, 상업공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중반에 전세적으로 다 망하고 있어요. 다 망하고 있다고. 미국만 하더라도 백화점, 초고가 백화점이 뭐 니만 마커스 작년에 파산 선청했고, 백화점은 다 망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쇼핑몰 당연히 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 같은 빅박스 리테일이라고 하던 미국에서는 그것도 망하고 있어요. 잘 되는데 이제 편의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재벌이 운영하는 리테일 회사들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도심 안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리테일들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공간에서 이제 건물주 측면에서 이런 리테일 공간들, 특히 저층부는 다 리테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민이 많고, 그 관점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어떤 컨텐츠를 넣느냐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그 중요해지는 것이고, 로커스 취지의 또 다른 강점은, 제가 로커스 약 파는 사람은 아닌데 회사 소개서를 나중에 보면은 되게 이 안에 풀이 되게 많아요. 리테일 풀들. 제가 봤을 때 정말 잘했던 비즈니스 유형은 뭐였냐면은, 홍대에서 그 동네 호텔 할 때, 제가 틀릴 수 있어요. 네네. 옥상에서 자주 그 셰프들 불러서 테스팅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많은 풀을 모았을 거라고요, 사실은. 그 풀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아까 SI 말씀하셨는데 로컬 스티치와의 SI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지금 공간의 활용이라는 게 예전하고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구석기예요, 지금 진짜로. 근데 그 바뀌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이 본인이 이제 관심과 자본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의 하나인 이지스에서 받았죠. 네. 그죠? 네. 이지스 같은 데서 사실은 되게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아주 작은 회사에서 그런 회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거기서 들어왔던 것 자체가 이지스 같은 데서도 투자자 입장이라고 하면은, 죄송한데 사업이 무조건 잘 돼야 돼요. 한 번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계속 꽂아요, 돈을. 그러니까 제이컵을 그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간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발상을 바꿔야 되는 것이, 반드시 상업용 인더스트리에서 특히 투자자들이 누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고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본이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올라가요. 이 비즈니스 못 그리면은 그 벤처는 나중에 좀비가 돼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소규모 리테일 중심으로 저층부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면은 사실 F&B 매장 위주로 요즘에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뭐 답변 먼저 하시고 제가 아까 어떻게 하실까요? 네. 그 정확히 여쭤보신 게 보통 이제 음료나 뭐 네. 카페 아니면 식당 위주로 사실 구성이 가장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런 네, 공간을 운영할 때. 네. 근데 저는 그게 나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간을 단일화시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네. 추가 답변을 할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봤을 때 이 리테일 상업 공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F&B 요식업 공간하고 그다음 패션 앤 액세서리 판매 공간. 그러니까 음식 먹는 데하고 물건 파는 데로 나뉘는데 근데 지금 MZ 세대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이 친구들은 경험 소비를 중요시해요. 경험 소비를. 그리고 이런 판매 행위는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온라인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패션 오프라인 기반 패션 샵들은 거의 다 망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이 스타일 난다 같은 데 가면은 스타일 난다는 거기는 오프라인 스타일 난다 홍대에 있는 데 가면은 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옷 사세요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죠? 가서 경험하라고 해요. 경험하라고 하고 소비는 여기서 일어난다고요. 온라인에서. 그죠? 그러면 오프라인 기반에서 스타일 난다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개인이 하는 이런 패션 뭐 판매샵이나 이런 거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럼 결국은 요식업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식업이 그나마 난 거고 그 패턴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지하에 있는 요식업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요즘에.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백화점 전체는 요식업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어떤 트렌드인데, 근데 이거는 깨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왜냐면 공간 자체를 요식업 다 채울 수는 없으니까. 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바예요. 네. 실제로는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상업시설 자체가 엄청 위기는 항상 기회인 거니까 위기이자 기회인데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할 게 없긴 해요. 저도 그렇고 등등 할 게 없어요. 네. 예전에 이게 과거로 돌아가면 예전에 막 철물점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등등등 했었는데 이게 약간 오프라인 비즈니스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게 약간 요즘 도시의 버전으로 약간 비즈니스가 피버팅 돼야 되는데 그 실험이 한 100번 정도 사실 철물점이 허접해 보여도 되게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오면서 이제 수정돼서 그 모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거쳐져서 이제 새로운 약간 도시형 리테일 모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실험이 극단적으로 없는 거긴 하죠. 약간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유한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하거나 약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별로 없긴 하고요. 실제로는 그 음식 자체도 사실 네, 실제로 이제 팔아보면은 그렇게 많은 이제 마진폭이 있거나 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오히려 약간 그 도시의 중층이나 고층부에 사는 사람들이 일종의 거실 같은 형태로 쓰게 되는 형태로 많이 변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플레이어들이 일종의 약간 온라인 마케팅을 태우는 비용을 오프라인에 태우면서 쇼룸 형태가 되거나 뭐 약간 이런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만 상상을 하고 있고 회사 자체는 그런 이제 좀 현대적인 뭐 철물점 모델, 현대적인 슈퍼 모델 약간 이런 거를 개발하는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해보는 건데 그것도 한두 번으로는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약간 이게 몇십 번 해봐야 약간 유효하구나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중. 좀 추가 질문을 저도 좀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홍대 같은 데 보면은 그 단독주택 바뀐 데는 이제 뭐 이발소도 있고 이제 네. 카페도 있고 와인바도 있고 네, 네. 다른 리테일도 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요식업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퍼포먼스가 좀 떨어져요? 아니면 어때요? 아니요, 더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는 약간 저희가 이발소나 바버샵이나 미용실, 헤어샵들이 입점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약간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입주했고 한데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그 헤어샵들은 인건비 형태로 돈을 버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마진율이나 약간 예약도나 약간 이런 게 생각보다 F&B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희가 주로는 직영하는 매장도 있고 약간 그 입점에 있는 분들도 있고 매출을 쭉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그게 되게 유명한 셰프든 아니든 파티셰나 셰프나 뭐 음료 제조하는 분들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개인이 이제
내 인건비를 들여서 벌 수 있는 소매 매출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일을 열심히 아무리 커피를 줄을 서서 내 커피를 먹으러 와도 막 1억씩 매출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게 생각보다 적어요. 거기에 약간 그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내게 되는 임대료랑 뭐 인건비랑 재료비 이런 걸 제외하게 되면 사실은 그 인건비 형태로 생각했을 때 몸값은 상한선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그 고민이 한참 있다가 요즘에는 그 이제 입점하는 데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매니지먼트하는 브랜드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그들이 그걸 제품을 팔아서 좋은 경험을 주는 걸로 약간 일종의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 자체가 이제 가치가 커져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에서 약간 이 사람의 전문성이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찾아야지 이게 그 매장을 운영하면서 데일리로 벌어들이는 내 노동력을 써가지고 버는 수입 자체로는 사실은 막 연봉 1억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약간 그런 개인들을 약간 일종의 브랜드 형태로 키우고 점점 키워서 약간 이거를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소위 말하면 엑시트를 하거나 하는 구조 자체가 이제 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이렇게 F&B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뭐 약간 브랜드를 같이 만들어서 키웠을 때 약간 너가 지금 노력하는 이제 뭐 몸을 갈아넣고 하는 거잖아요. 사장이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가 생기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편. 그러면 지금 로컬 스티치가 이제 그런 F&B한테 지금 투자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지분 투자식으로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일부는 일종의 그냥 전속 매니지먼트로 우리랑만 확장하자 뭐 약간 이런 형태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약간 섞여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관련된 건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럼 서경택 씨 질문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계획학과 도시사회혁신 전공 서경택이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건축을 전공하고 지금은 대학원은 이제 다니고 있는 중인데요. 전 주거 영역 관련해서 조금 질문이 있는데 지금 로컬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리빙을 이제 코워킹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모여 사는 방식으로 이제 아까 성장을 돕는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주거 영역에서 혹시 코워킹하고 묶는 그런 프로그램 방식 외에 어떤 주거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주거 공간에서 시도했던 실험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상설화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때 약간 맞춰서 하는데 주로는 저희가 입주해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친한 분들이 뭐 셰프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련된 먹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제일 많이 하는 편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거랑 오피스를 엮었을 때 생각했던 건 얘가 이제 직주형으로 결합돼 있어야 이제 오랜 시간 같이 머물고 일하고 약간 빠글빠글 됐을 때가 정량적으로 붙어 있을 때 효과가 좋다. 약간 이거에 대한 이제 가설로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였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약간 창업을 하거나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데스크 업무만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뭐 전시를 한다던가 뭐 약간 주방을 써야 된다던가 일종의 약간 오프라인이 필요한 형태의 창업들이 생각보다 상당수가 있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결합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리테일 쪽으로 좀 확장이 돼서 믹스가 약간 이렇게 되는 형태로 약간 발전이 되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는 그런 셰프들이 입주를 하면 뭐 시장에서 장을 봐서 약간 점심을 먹는 약간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그 친구들이 약간 멤버들이나 예비 투자자들을 모아서 일종의 테스팅을 해가지고 창업하는 펀딩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약간 기회가 좋은 포인트가 있다 할 때 약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저희가 12호점이 홍대에 약간 공유주방, 바로그랑 공유주방 형태로 같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처음 생각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1층 공간 자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약간 발전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일종의 약간 입주자들을 위한 거실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바로고가 공유주방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키오스크 형태로 이제 주문을 하면 이제 지하에서 쭉 내려와서 1층에서 이렇게 먹고 약간 이런 형태를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입점해서 약간 저희도 이제 근처에 있으니까 매일 사 먹다 보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배달형이나 이런 음식들이랑 뭔가 집밥 형태의 음식들이 약간 실제로 뭐라지 카테고리가 다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 형태로 약간 집밥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다른 형태로 그러면 셰프들이랑 같이 이제 매일 이제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그걸 인스타에 올리고 그거를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테스팅을 하고 그러니까 원가에 팔아보고 약간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티치 푸드랩이라는 약간 계정으로 약간
한 달에 이제 매일 다른 요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요리를 새벽에 올리고 그 새벽에 요리를 보고서는 입주자들이 뭐 와서 테이크아웃을 해간다던가 뭐 약간 이런 걸 해보고 있는데 네, 뭐 그러고 있는 중. 네. 지금 코리빙이 지금 유닛이 몇 개나 돼요? 지금은 150개 정도. 150개 네, 정도? 네. 그럼 이게 대부분이 다 홍대 쪽에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코리빙에 하는 분들이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스티치 푸드 랩 거기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네. 사 먹는 구조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네,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한번 팝업을 해보고 있는 중, 한 3개월 정도 약간 실험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 가운데 정도의 거실 형태의 주방 겸을 만들어 놓고 일종의 키오스크 형태로 주문해서 거기서 먹고 가고 하는 형태를 해봤었는데 약간 이게 매일 먹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이게 메뉴가 아무리 맛있더라도 막 약간 뭐 그런 도산물식 이런 게 들어오더라도 약간 이게 약간 집밥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동네 단위에서 약간 집밥 형태를 커버해주기에는 약간 한식 뷔페를 이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조금만 쉬었다가 네네네. 다시 할게요. 네.